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맞추셨나요? 예.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미리 발표를 벌써 다 한 친구도 있고 조사 중인 친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민 학생은 지금 벌써 3학년 아, 네. 그다음에 도훈 학생은 슈퍼가 좀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영상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갈 부분은요 1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진도로 안 나가서 사실 좀 약간 김이 세긴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뭐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미리 약간 예습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 여기서는 이제 소설 한 편을 보게 될 텐데요. 아마 이 소설 한 작품 우리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오늘은 이거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누는 기쁨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대단원 나왔으니까 잠깐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읽고 나누는 기쁨 이 단원에서는 어떤 걸 설명하고 싶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고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이상한 질문을. 어쨌든 사람들이 다 읽고 즐기라고 쓴 작품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작품의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고 나면은 그렇죠. 문학 작품이 굉장히 재밌구나. 그것을 이제 나눌 때 기쁨이 크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 오늘 이 단원에 나갈 텐데 주체적으로 감상하기라는 단원 제목이 보이죠. 여러분이 주체, 국어에서 주체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나요? 내가. 그렇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주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주체가 하는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되는 친구 우리 주로 뭐라고 그러지? 객체. 그렇죠. 주체가 주로 객체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주체가 나가 되는 거고 객체가 바로 문학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그 문학 작품의 기쁨을 느낀 다음에 그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이 단원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그렇게 말하면은, 야, 문학 작품에 대해서 좀 가스라이팅을 하는 단어이거든요. 야, 문학 재밌지? 한번 이 기쁨을 나눠봐. 하고 이제 문학이 재밌지 하고 좀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좀 공감 같은 것도 하면서 그렇죠. 이 문학 작품의 즐거움을 잘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래도 약간 앞서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재밌게 읽었던 문학 작품이 있습니까? 재밌게 봤던 뭐 유튜브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사실 쉬울 수도 있는데 문학 작품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마 한 작품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통해서 문학 작품 소설 적어도 한 10편, 20편 보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읽었을 때 왜 그런 것들이 좋았죠? 추상적인 질문인가? 왜 좋았어요? 제 경험을 하나 말해드릴까? 제가 이제 중3 때 일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중3 때 이제 여름방학 직전이었어요. 여름방학 직전에 그 당시 국어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김대웅이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소설, 현대소설이었어. 2편을 프린트해서 나눠주신 겁니다. 여름방학 직전에 나눠준 건데 이거 뭐 시험 범위로 내려고 나눠주셨을까? 아니에요. 약간 순수한 국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프린트해주면 애들이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누가 읽겠어요? 방학 끝나고 방학 직전인데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읽겠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받아놓고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까 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약간 가방 정리하다가 이 중에 한 소설을 읽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약간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소설이 이제 풍금이 있던 자리라는 소설이었거든요. 제목 예쁘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야, 풍금이 있는 자리도 아니래. 풍금이 있던 자리랍니다. 여러분, 풍금은 뭐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옛날 피아노요. 지금 피아노는 이렇게 똥땅똥땅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옛날에 이제 학교에 교실마다 피아노를 둘 수 없으니까 약간 보급형 피아노, 다운그레이드 피아노인 풍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궁금해 어떤 거냐면 발로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바람이 쓱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바람이 들어가는 힘으로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요. 약간 피아노보다 좀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소리가 나는 아무튼 교실마다 하나씩 있던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 글을 제가 처음 읽었는데 야 글이 너무 예쁜 거야. 이런 느낌 진짜 처음 느껴봤거든요. 글이 진짜 예쁩니다. 네. 내용도 사실 다 이해 못했어. 중3짜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하겠나? 내용 말해줄까? 내용 불륜 아 미안합니다. 불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불륜이 뭐죠? 바람 피는 거. 예. 바람 피는 소설이었는데 난 중학생이니까 잘 모르잖아. 바람 폈는지 그냥 글이 되게 예뻐.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죠. 그래서 불륜인지도 모르고 소설 정말 예쁘다 하고 읽었었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제 약간 소설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심심하거나 그러면은 학교 도서관이 있었어. 학교 도서관에 가서 현대소설 좀 빌려봤었거든요. 자율학습 시간 때 공부하기 싫잖아. 그럼 국어 모의고사 꺼내서 소설만 풀고 그랬었거든요. 나 소설을 좋아해서. 이 별거 아닌 경험입니다. 왜 그 선생님이 아직도 우리한테 그 프린트를 나눠줬을까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왜 이 작품을 선정했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다? 그런 되게 우연적인 경험으로 저는 소설을 좋아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그렇죠. 내신이나 수능이나 소설 문제들을 항상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야, 아무튼 그런 얘기였어요. 조금만 다른 얘기할까? 이게 편지 형식이거든요. 편지 형식인데 여자가 남자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아까 말했듯이 불륜이라고 했죠. 남자는 유부남이고 여자는 그 유부남 남자랑 해외로 도망쳐 살기로 이제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뭔가 일이 생겨서 남자가 잠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가 진짜 이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체적으로 작품을 읽고 작품이 좋아지면은 그 문학이 좋아지면은 여러분들 문학 성적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작품 우리는 오늘 뉴욕제과점이라는 소설을 볼 텐데 또 이제 재밌게 읽고 좋아질 수 있는 혹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 단원도 잠깐 소개하자면 이 단원 제목이 어떻습니까? 매체자를 평가하며 읽기죠.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글이 아니라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을 이제 써놓은 글들이 나와요. 그거 이제 매체에 소개된 매체에 들어있는 글이죠. 그런 글들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문학 재밌다라고 가스라이팅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문학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게 되는 목표인 단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학교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학원에서 할 내용은 아니죠. 재밌는 질문이에요. 무슨 빵 좋아하니? 그럼 내가 이 빵을 왜 좋아하는지 설명해. 이걸 문학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 소설이 왜 좋아하니? 이래서 좋았어.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 제과점 이 소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제과점. 그러게. 제과점이 뭔지는 안 물어봐도 되죠. 지금 빵집이죠. 빵 파는 집입니다. 뉴욕 제과점. 김현수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고요. 일단 해제 부분 한번 볼까요? 이 소설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죠. 이 작품은 성인이 된 내가 지난 삶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인이 된 나, 지금 현재죠. 지금이죠. 한마디로 이 소설의 내용은 뭐다? 과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성인이 됐는데 지난 삶, 내 어렸을 때 혹은 조금 더 컸을 때 이런 식의 회상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작가의 실제 경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자전적 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전적이란 말은 뭐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을 우리는 자전적이라고 해. 다시 한번 자전적이란 뭐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쓴 것을 자전적이라고 합니다. 즉, 이 소설에 담긴 건 작가가 경험하고 작가 자신이 쓴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걸 강조할까요? 문제로 자주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밑줄 치고 이 소설은 자전적 특성이 있군.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전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생각해 주세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쓴 글이 바로 자전적이 되는 겁니다. 뉴욕 제과점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나의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뉴욕 제과점의 흥망성쇠를 담담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흥망성쇠란 뭡니까? 미안해요. 흥은 흥하다라는 뜻이죠.
망은요. 야, 망 우리 지난주 했잖아. 지명만 때 망이 뭐였어요? 망하다라는 뜻인데 사람한테 쓸 때는 죽다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망매가 제사를 지내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아무튼 흥하다 망하다. 성은요.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쇠는요. 쇠퇴하다라는 뜻이죠. 즉 어떻다? 뉴욕 제과점이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퇴하는 그 일련의 쭉 과정을 담담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담담한 어조란 뭐죠? 쉽게 말해서 뭐 차분한 어조죠. 예. 그렇죠. 이걸 쭉 보시면 되게 차분한 어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담담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소중한 존재들은 결국 사라지지만 내 마음에는 영원히 남아 훗날 세상을 살아간다는 힘이 된다는 주제의식을 나타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소설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예요. 뭐 어떻다고요? 세월이 흘러 그러면서 소중한 존재들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영원한 건 없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어떤 가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아이돌 스타 언젠가 은퇴할 겁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그렇게 사라져요. 그럼 이제 되게 허무하겠지. 아, 내가 좋아하던 그 아이돌 스타가 없어졌어. 그럼 새로운 스타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돌 스타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슬픔으로만 작용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다? 아, 그래도 내가 참 몇 년 전에 그 아이돌 참 좋아했었지. 그런 어떤 즐거운 기억을 하면서 마음에 남아서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주제의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없어졌어. 그럼 슬프고 허무하겠죠? 근데 이 소설은 슬프고 허무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아, 그게 살아갈 힘이 되어주네. 까지 이어진다라는 소설이에요.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발단이라고 나오고 있네. 발단, 전개. 여러분, 이건 아시죠? 예. 소설을 우리 크게 구성으로 하면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단, 전개. 다음에 뭐 넣어요? 위기를 넣는 사람도 있고, 절정을 넣는 사람도 있어. 아마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로 배우셨을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혹은 절정. 이 다음에 뭐가요? 위기가 왔으면 이 다음에 절정이 오고, 절정이 왔으면 이 다음에 위기가 온다고 배우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말. 그렇죠. 보통 소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부분은 이제 발단 부분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치사하게 뭔가 이런 내용을 내시지는 않겠죠. 그래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발단. 나는 이 소설만은 연필로 쓰기로 결심했다. 왜 연필로 쓰는 거냐?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는 사실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있는 내용만 보면은 연필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가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이게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신의 공부와 모의고사, 흔히 말하는 수능의 공부가 있습니다. 내신은요, 우리가 배운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의고사는요, 우리가 안 배운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써있는 대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이게 모의고사였다면 작가는 왜 이 소설을 연필로 쓰기로 결심했는가? 작가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른다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가 정답이 될 거야. 근데 내신은 이게 밑줄치고 가르쳐주잖아. 왜 연필로 쓰냐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다? 내신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는 그 자리에서 읽어내서 써있는 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신에서는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교재는 교사용 교과서로 만든 교재거든요. 이 말이 좀 뭘까요? 선생님들 책에 이런 파란 글씨들이 써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들도 이 부분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시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사실 이 파란 글씨들이 전부 다 그렇지, 문제의 선지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이게 교사분들이 보는 교과서고 교사분들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써있고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도 여기에 밑줄 치고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신, 그렇지, 복습, 시험권이 확정되고 복습할 때 이런 파란 글씨와 함께 이 작품을 복습하면은 아마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왜 연필로 쓰기로 결심했답니까? 이 파란 글씨를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소설을 쓰는데 들이는 정성이 매우 깊답니다. 즉 정성스럽게 쓰려고 연필로 쓴답니다. 야, 그러면 정성스럽게 쓰다 이 내용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왜 정성스럽게 써? 매우 소중한 기억이니까. 오케이? 왜 연필로 썼어요? 정성을 들여 쓰려고. 왜 정성을 들여요? 이 기억, 이 내용은 나에게 소중하니까. 이런 게 충분히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의고사였다? 그럼 작가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으니까. 내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사실은 이 선생님이 아마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내신 잘 보려면 학교 수업 좀 열심히 들어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 왜 이런 거야 하는 부분들을 항상 집중해 두셨다가 시험 때 이제 발휘하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또 강조할 겁니다. 왜 연필로 썼다고요? 나한테 매우 소중하니까. 그래서 정성 들여 쓰려고 연필로 쓴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그러고 보니 연필로 소설을 쓴 것도 꽤 오래전의 일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발단 부분 봤습니다. 우리 전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전개 부분입니다. 오래전 일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한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뉴욕제과점이라는 소설은 내가 겪었던 이 뉴욕제과점에 대한 기억을 이 기억, 저 기억, 이 기억, 저 기억 마구 넣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건 과거의 일이죠. 일단은 오래전 일을 한번 꺼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 일, 오래전 기억으로 이 소설을 시작합니다. 한번 보죠. 아직도 나는 뉴욕제과점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 거기 뉴욕제과점은 있었다. 즉 여러분 뉴욕제과점의 나이가 많습니까? 나의 나이가 많습니까? 뉴욕제과점의 나이가 많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뉴욕제과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인생 선배가 되는 겁니다. 뉴욕제과점이. 아무튼 좋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뉴욕제과점이 있었다. 뉴욕제과점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기억해 두십시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처음 시작되는 기억은 이 친구가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때, 작가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엄마,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 질문이 언제 던진 거라고요? 작가가 어렸을 때 던진 질문이라고요. 엄마,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엄마에 대한 답을 한번 볼까요? 엄마에 대한 답을 주기 전에 그 당시 어렸던 나의 모습을 한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 모습이었나요? 겨울이면 늘 코를 흘리고 다녔다. 소매 끝이 반질반질하던 초등학생 시절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다?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다?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죠. 네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시작했지. 이게 답이죠? Q, A가 되겠죠? 언제 시작했어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의 어머님의 모습이 또 묘사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죠. 뉴욕제과점 난로 옆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과 뜨개질 바늘을 거의 동시에 바라보며 어머니를 말했다. 문학 잘하는 거 이미지화를 잘 시켜야 돼.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읽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장면을 구성해 본 겁니다. 지금 어머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로 옆에 앉아서 TV 보면서 뜨개질하면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죠. 별거 아니지만 한번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학작품 그랬을 때 이 작품의 내용이 잘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때쯤에 우리 형제는 어떻다? 부쩍 자라고 있었다. 그렇죠. 초등학생 시절에 확 자라서 옷이 안 맞고 옷이 작아지는 경험 다 있죠. 추석도 지나 손님이 뜸해지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어머니는 난로 옆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는 잘 입지 않는 스웨터를 풀어 새 스웨터를 짰다. 잘 입지 않는 스웨터로 뭘 만들었다고요? 새 스웨터를 만든 겁니다. 왜겠어요? 애들이 자꾸 빨리빨리 크니까 초등학생 때는 몸집이 빨리빨리 자라니까 아이고 이 스웨터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스웨터를 풀어가지고 새 스웨터를 짜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초등학생 시절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계절로 치면은 또 겨울을 계절적 배경으로 가진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계속해서 나오잖아. 스웨터라는 상품도 그렇고 여기서 뭐 콧물을 흘리고 다녔다도 그렇고 이 초겨울까지는 손님이 좀 뜸해졌다라고 보면은 초등학생 시절 겨울에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야기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언제부터 장사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보죠. 어머니가 스웨터를 짤 전부터 우리는 모두 크리스마스 대목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 1번을 정리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사파적 구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용어도 안 한 번씩 들어봤을까요? 사파적 구성의 뜻이 뭐죠? 사파가 뭐예요? 사파가 짧은 글이나 토막글을 의미합니다. 즉 사파적 구성이란 뭐겠어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까? 이게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짧은 이야기, 토막 이야기, 짧은 이야기, 토막 이야기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이게 소설 전체라면 이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파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파란 뭐다? 짧은 글이나 토막글을 의미해요. 우리 흔히 말할 때 소설에서 자, 이 소설은 사파적 구성을 띠고 있다 보다 소설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 소설 속에 있는 소설을 사파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사파 즉 짧은 이야기가 몇 개나 나오는지 우리 지금 첫 번째 이야기 찾아낸 겁니다. 초등학생 시절 던졌던 질문이요. 계속해서 봅시다. 왜냐하면 왜 이걸 설명했겠어요? 여러분 이 제재 개관 요 내용 한번 볼까요? 요 내용의 특징 1, 2번 한번 볼까? 옆에 있는 제재 개관의 특징 1, 2번 보겠습니다. 교과서로 보셔도 돼요. 특징 1번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아까 자전적 소설 말했었죠? 자신이 겪은 경험을 쓰면 자전적이라고 합니다. 2번 뉴욕 제과점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3파식 구성이다. 3파식 구성이 뭐라고요? 괜히 졌네. 소설 전체 이야기 속에 이거 세 번째 안에 작은 이야기, 짧은 토막글들이 땅땅땅땅 있는 걸 3파식 구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 소설 안에는 벌써 첫 번째 이야기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물론 내신 시험 때는 처음 1-1단원에 등장한 이 소설은 4파식 구성, 1-1단원에 등장한 이 소설은 4파식 구성 이렇게 외워서 시험 봐도 돼요. 예. 근데 내신만 볼 거냐고. 예. 여러분들 최저 맞추려면 수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이 소설은 사파적 구성이다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사파적 구성이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얘기예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왔어요. 계속해서 보죠. 한 줄 더 있었네. 이 한 줄만 좀 봅시다. 어머니도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랐거나 어머니는 말했는데 내가 너무 어린 탓으로 듣고는 잊어버렸던 모양이다. 그렇죠. 어머니의 답이 뭐라고요? 질문이 뭐였죠? 장사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너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점은 어머니도 까먹었거나 아니면 나도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이 그런 일은 뭐죠? 장사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런 우리 집과 어머니에 관한 궁금증이 되겠죠. 왜 궁금하지 않았을까? 내 문제만으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진짜 질문 자주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최고점이 뭐야? 빵이나 빙수 같은 거 파는 곳이야. 빵은 뭐야?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야. 밀가루는 뭐야? 밀이라는 이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하면서 그런 질문 하나요? 지금 그런 질문 하면 엄마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예. 근데 왜 질문을 안 해? 뭐 나이가 먹어서도 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주변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고 이번 중간고사 대비 어떻게 하지? 아이고 학원 숙제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생기면서 그렇지 순수하게 어떤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집 장사 언제 시작했어? 이런 질문을 할 정신이 없어졌다라는 거겠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개슬프네 갑자기. 네, 계속해서 볼게요. 뉴욕 제과점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죽은 뒤에도 거기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때요? 작가가 생각한
어떤 뉴욕제과점의 이미지가 되겠지. 어때요? 뉴욕제과점이 나이가 많다고 했나요? 작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나이가 많다고 했나요? 뉴욕제과점이 많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어때? 내가 나이 먹어서도, 내가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 지켜집니까? 이 뒤에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이 이미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당연히 맞겠지, 당연히 유지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아닌 경우가 제시된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지금 작가가 가지고 있는 뉴욕제과점에 대한 이미지가 뭐겠어요? 나중에도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엔 없어지나 보다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밑에 8글씨만 한번 볼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에 대해서 교과서, 교사용 교과서 뭐라고 설명을 했어? 뉴욕제과점은 지금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죠. 인생도 변치 않을 수 없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서술자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이게 1학년 문제로 나오긴 조금 빡세긴 한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여러분 그 문학 배울 때 하잖아요. 무슨 1인칭, 무슨 시점, 3인칭, 시점. 이거 지금까지 봤을 때 몇 인칭 시점 같아요?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의 특징은 뭐죠? 이거는 작품 밖과 작품 안으로 구분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작품 안에 있다. 이럴 때 1인칭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작품 밖에 있다. 이럴 때 3인칭이라고 하죠.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어땠죠? 이 작품 안에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걸로 봐.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읽다 보면은 자기보다 좀 어머니나 제과점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랬을 때 살짝 1인칭 관찰자로도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이다. 그리고 1인칭 주인공으로 보는 게 더 일반적일 겁니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작품 속의 인물이 서술자냐 작품 밖의 인물이 서술자냐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좋습니다. 한번 기억해 두세요. 1인칭과 3인칭의 구분법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작품 속에 있다. 작품 속 인물이다. 1인칭.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작품 밖에 있다. 작품 밖의 전지적 작가다. 3인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인칭, 영화에서 1인칭 뭐야? 뭐가 들어가는 문장이죠? I가 들어가는 문장이지. 나는. 야 작품반 작가가 나는 하고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렵죠. 작품 속의 인물이어야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하면서 소설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죠? 계속해서 보죠. 이 글을 쓰느라 곰곰하게 다시 생각해보니 언젠가 어머니가 가게를 보느라 제과점 뒤에 딸린 골방에 갓난 누나를 혼자 내버려둔 적이 많았는데 그게 내내 미안했다고 말한 게 떠올랐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런 방은 없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넘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과점의 뉴욕 제과점이죠. 쪽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뉴욕 제과점의 쪽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방으로 나왔는데 뒤에는 쪽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골방, 쪽방 같은 걸로 이해하세요. 자, 어때요? 누나 어디서 태어났다? 누나. 그렇지.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면은 신생아 빤난 아이 봐줘야 되잖아. 근데 어때? 장사가 바쁘니까 그냥 뉴욕 제과점에 이게 제과점이면 여기에 작게 어떤 골방이 있었는데 그냥 여기에 딴난 누나를 뉘어놓고 그냥 장사를 했다는 거야. 그게 어떻다? 미안하다라는 거죠.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애 자네 장사해야지 뭔가 너무 당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유 장사하느라 이 방에 그냥 내 딸 어린 딸 뉘어놓고 장사만 해서 혼자 둬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무튼 요거는 좀 부모님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인데 중요한 내용은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런 바가 없었다.
아니 어디에 그런 방이 있었어요? 자, 잘 봐요. 어머니가 말하는 제과점의 구조입니다. 뉴욕 제과점 안에 이런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제과점의 구조는 어때? 이런 방 없었어요. 지금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뉴욕 제과점에 작은 방이 있었대. 근데 내 기억엔 그런 방이 없었거든? 그럼 그게 무슨 일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어디에 그런 방이 있었어요? 이 부분부터 봅시다. 어디에 그런 방이 있었어요? 난로에 엄마를 누비고 있었거나 제과점 문을 날락거리면서 물었을 때다. 저기 수족관 있는 데까지가 방이었어. 그때는 집이 없어가지고 한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랬거든. 호호호.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어떻다? 우리에게는 살림집이 따로 있었다. 그렇죠. 어머니가 기억했었던, 어머니가 말했던 뉴욕 제과점의 구조는 옛날에 제과점에 작은 방이 있어서 여기서 먹고 살고 했대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뉴욕 제과점의 구조는 어때요? 방 없고 여기에 수족관이 있었고 우리가 사는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힘든 시절을 겪다가 이제 장사 좀 잘 돼가지고 집을 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은 없애고 우리 집 먹고 자고 하는 집은 따로 두고 제과점을 따로 두자. 그래서 어머니가 말했던 제과점 구조와 내가 기억하는 제과점 구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제과점 차이로부터 이제 재밌는 상상이 시작돼요. 예,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여러분은 다 어디서 태어났죠? 전부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집에서 태어나신 분 없죠? 예, 요즘은 굉장히 드물어요. 옛날에는 어떻다? 옛날에 오히려 산부인과 가서 태어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쑥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누나가 태어났을 때는 뉴욕 제과점 안에 방이 있었어. 그럼 누나 어디서 태어났을까? 뉴욕 제과점 안에 방에서 태어났겠죠. 그럼 누나는 어때?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내가 태어났을 때는 뉴욕 제과점에 방은 없고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죠. 이 생각으로부터 이제 약간 재밌는 생각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나만 빼놓고, 그렇지, 나 빼고 나의 형 누나는 어떻다? 우리 형제는 모두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난 셈이다. 단팥빵이나 크림빵처럼. 그러니까 누나나 형은 어떻다? 뉴욕 제과점에서 있는 방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제과점에서 태어난 거지. 빵 같은 인생을 산 거지. 예. 그래서 자기 누나 형은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났으니까 단팥빵 크림빵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다? 뉴욕 제과점이 아니라 그냥 따로 구한 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나를 혼자 미운 우리 새끼도 아니고 형제간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미를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파란 글씨를 보면 해학적으로 표현했다고 하고 있어요. 예. 해학적이라는 것은 뭐죠? 지난주에 했지.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표현. 그렇잖아요. 누나랑 형은 뉴욕 제과점에 있는 방에서 태어났대. 그럼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난 거네? 언니랑 누나랑 형은 빵이네? 이런 표현. 억지 재미를 느껴라. 예,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뒤에 내용은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빨리 한번 진행해볼까? 누나는 1965년생이다. 이거부터 볼게요. 누나는 1965년생이다. 그렇다면 뉴욕 제과점이 문을 연 것은 1965년에 이전도 일이 되는 셈이다. 그렇죠? 누나도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났으니까 누나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뉴욕 제과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월남 파병이 결정되고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죽고 대학생 날 반대성의 한일협정이 조인될 무렵이었다. 1965년쯤에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해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뉴욕 제과점은 거기 있었다. 나는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작가가 태어났을 때는 뉴욕 제과점 따로, 제과점 따로, 살고 있는 집 따로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뉴욕 제과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뉴욕 제과점집 막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이에요. 벌써 몇 년 전이네. 몇 년 전에 인기 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예. 미안합니다. 야,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재벌집 막내 아들로 불러. 야, 그렇게 한 번만 불러봤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재벌집 막내 아들로 불러.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 이런 걸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럼 정체성, 내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재벌집이라는 걸 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어떤 명칭은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그걸로 불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주인공은 뉴욕제과점집 막내 아들로 불렸대. 그럼 주인공이 생각하기에 내 정체성은 뉴욕제과점을 빼놓고가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갑자기 이름 개명한다고 생각해볼까? 예. 갑자기 개명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이상하겠죠? 근데 내 옛날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옛날 이름으로 불려. 그럼 어때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지. 나는 새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가, 옛날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어떻게 불리는지는 나의 정체성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했던 거고요. 잠깐 벗어나볼까? 예, 빡세죠. 즐거운 6시간 한번 가볼까요? 예, 1965년. 예, 요거는 사실 뭐 시험에 내시긴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냥 좀 머리 식힐 겸 한번 봅시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었대요. 국교는 뭐죠? 한마디로 국가 간 교류를 말합니다. 야,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자. 1965년에 국교를 다시 맺었대. 그럼 65년 이전까지는 국교를 안 맺었다는 거죠. 왜겠어요? 식민지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국교를 맺는다는 거 그 두 나라 사이가 뭔가 좋아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광복 45년에 했죠. 광복한 지 아직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들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국교가 맺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자, 그럼 1965년에 왜 갑자기 국교를 맺게 됐을까? 그렇죠. 아,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네,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 군인이었는데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어떤 정권에 대한 안정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일본이랑 국교를 맺고 야, 너네 우리 식민 지배했지. 그러니까 3억 달러 보상해라. 그리고 2억 달러는 차관 빌린 겁니다. 한마디로 3억 달러 받고 2억 달러 빌린 거예요. 국가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요.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럼 대학생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3억 달러 너무 적다. 이 상황에 되게 반대하겠지. 65년이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에 반대하는 어떤 시위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던 그런 시절을 잠깐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두 번째 이야기 뭐라고요? 제과점에 있던 쪽방 이야기. 나는 그런 쪽방 모르는데 왜? 나는 제과점이 조금 잘 돼서 거기에 집을 하나 더 사서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보죠. 서울에서 우연히 고향 사람들을 만날 때 지금도 간혹 뉴욕 제과점 얘기가 나온다. 모두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다. 자,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뉴욕 제과점 얘기를 꺼내보는 거야.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되게 반갑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뉴욕 제과점 했어. 제 고향 성남이거든요. 어쩌다 이제 서해 나오니까 성남 사람 만난 거야. 혹시 그럼 뉴욕 제과점 아세요? 알면 되게 반갑겠죠. 저 우리 집이 그거 했었어요. 하면 되게 반갑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고향인 사람들한테 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뉴욕 제과점에 대해서. 그럼 어때? 역전. 역 앞에 있었던 그 제과점이요 하면 대부분 기억해낸답니다. 그 기억의 내용 중 하나겠죠? 어때요? 여고 시절에 거기서 미팅을 자주 했었는데 언젠가 인사동 술집 울력에서 만난 한 시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울력은 술집 이름이에요. 인사동 술집 울력. 거기서 만난 시인이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뉴욕 제과점 아세요? 물어보니까 나 거기 역 앞에 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미팅 좀 했었는데 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날 나는 술을 많이 취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젠 더 이상 제과점을 하지 않아요. 뉴욕 제과점을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늘 하던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에 놀라거나 충격받는 경우는 없다. 이거 왜 하지만이라고 썼을까?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 뉴욕 제과점 문 닫았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작가의 기대는 뭐죠? 기대라고 볼 수도 있고 예상 반응은 뭐죠? 사람들과 놀라거나 충격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뉴욕제과점 없어졌다고 말하면 사람들 다 놀라거나 충격받겠지? 라는 게 이제 작가의 기대예요. 근데 실제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니라는 거죠. 작가가 기대한 건 뉴욕제과점 없어졌어요. 그럼 다 충격받는 겁니다. 진짜 없어졌어요? 나 거기 나한테 되게 소중한 장소인데 이럴 걸 기대했는데 실제 반응은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연기를 제가 너무 이상하게 했죠. 그래요?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볼까? 여러분들한테 엄청 소중한 카페가 있다고 해볼까요? 되게 작은 카페야. 한 5명밖에 못 들어가. 여기 음료를 난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카페가 망하고 거기에 스타벅스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카페 망한 거 되게 충격이겠지. 사람들한테 말했죠. 그 카페 없어졌대. 정말 충격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를 훨씬 좋아할 수도 있잖아. 나 스타벅스 쿠폰 개 많은데. 나 스타벅스 이 커머셜 카드 개 많은데. 아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두 다 이 사라진 카페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카페가 사라졌다에 대한 반응은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반응은 다 충격받길 기대했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래요? 없어졌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여학생 시절에 미팅까지 했던 곳이라면 이거 상대방 얘기죠. 상대방이 여학생 시절에 그 뉴욕제과점에서 미팅했던 곳이랄 거예요. 미팅했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곳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 놀라거나 충격받을 만한 일 아니야? 왜 충격을 안 받지? 이걸 통해서 사실 주인공의 성격도 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추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똑같은 상황 아닌가? 내가 고등학교 때 거기에서 미팅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충격받겠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충격을 안 받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일단은 추억 덕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추억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떠올리고요. 그렇지. 근데 내가 기대하던 것과 다르게 충격을 안 받으니까 나는 멍청한 표정으로 이런 생각이 안겨 한창 고양이에게 열 올리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든 적이 있었답니다. 갑분싸 만든 거죠. 왜 충격 안 받아요? 해가지고요. 고양스랑 홍단과 야기할 때 나는 극장 문맥을 놓친다 라는 얘기가 제시됩니다. 자, 이야기 3번 뭐죠? 제과점이 없어졌다에 대한 이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야기 슬슬 그만 정리할게요. 잠깐 봐봐. 벌써 이야기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3개나 나왔어요. 자, 사파적 구성이 뭐라고요? 소설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파가 뭐다? 짧은 글, 토막글, 짧은 이야기, 토막 이야기를 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파적 구성은 전체적인 소설 속에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사파적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 힘들겠지만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사파적 구성. 외워가 아니라 그래 벌써 이 소설 속에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 개, 짧은 이야기들이 여러 개. 그러니까 사파가 들어있다. 사파적 구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죠. 미안합니다. 사파적 구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4번째 이야기예요. 이제 이야기 정리는 슬슬 그만할게요. 이제 4파식 구성은 내가 너무 이제 약간 여러분들 귀에서 피날 정도로 설명을 한 것 같다.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자. 뉴욕제과점이 있었던 거리에서 사라진 상점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아까 살짝 느낌 나왔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좀 추억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긴 해. 왜냐면 내가 저 여자 입장이었으면은 되게 충격이었을 텐데 왜 안 받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어떤 추억이나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나는 상점과 함께 동네를 떠나버린 사람들 모두 기억하고 있다. 기억 덕후 퓨. 좋습니다. 나랑 존재는 그 거리에서 배운 것들과 그 거리 밖에서 배운 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다. 한번
나라는 존재를 그려볼까? 나란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나. 이렇게 합니다. 그 거리에서 배운 나. 또 뭐 있다고요? 거리 밖에서 배운 나. 나라는 사람을 딱 이렇게 구성해 보면 그 거리, 내 옛날 고향 거리, 즉 우리 집이 했던 가게 뉴욕 제과점이 있었던 거리에서 배운 나가 있고 그 거리 밖에서 배운 내가 있대요. 근데 어떻다? 그 거리에서 배운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 나의 어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나는 어떻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미안해요. 유치하게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서. 아무튼 아시겠죠? 그만큼 이 사람한테 뉴욕 제과점과 그 뉴욕 제과점에 있던 거리, 기억, 추억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내 몸 안에는 내가 어려서 본 상인들의 세계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대요. 저마다 내걸었던 양철, 간판, 형광 등 간판 어제 본 것처럼 또렷하답니다. 그 거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고향에 있는 거리는 예전에 내가 살았던 곳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나를 느낀다? 실향민이라고 나를 느낀답니다. 자, 실향민 용어 뜻은 뭐죠? 실은요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향은 고향, 민은 사람이죠. 즉 뭐야? 고향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야, 거기 가면 거리는 바뀌었지만 그 고향은 그대로 있잖아. 근데 왜 과장해서 나는 고향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까? 내 기억 속의 고향이 소중한 거야.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내 고향 성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남에 있었던 그 가게, 내가 있었던 집, 그 거리, 그 모습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됐다? 지금 그 가게들이 다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고향을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향민이라는 단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뜻해요. 진짜 고향이 없어진 건 아니고 자기가 기억하던 고향 풍경이 지금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고향이 없어졌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 고향에 있던 풍경들이 이제 쭉 열거되고 나열되고 있거든요. 예,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세볼까? 잘 봐요. 지물포, 철물상, 목재상, 신발가게, 중국집, 금은방, 전당포, 양복집, 대포집, 명찰가게, 다방재료상, 전업사, 저울가게, 하숙집, 대서방, 도장가게 16가지의 가게를 나열했죠. 그만큼 뭐겠어? 나 굉장히 생생하게 내 고향 그 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말일 거예요. 야, 만약에 짜치게 여기 한 2개 정도 나왔어 봐. 그럼 야 소중한 거 맞아? 기억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6개나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아 진짜 그 거리 모습이 너무 소중해서 다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아무튼 표현법적으로 보면은 당시 고향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가게들을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려 16개나 나왔어요. 좋습니다. 개발은 그 모든 작은 상점들을 없애버렸다. 대단히 쓸쓸한 일이다. 요거 살짝 오버해서 볼까? 근데 이거는 듣고 잊어주세요.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개발이 뭐죠? 도시개발. 한마디로 문명화, 산업화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뭐 어땠다? 내 추억을 없애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다? 굉장히 쓸쓸하다. 어떤 산업화에 대한 살짝 반대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에 대한 부정적 판단 이렇게 가르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비판은 아니라 그냥 쓸쓸한 정도다라고 끝내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다? 선생님에 따라서 이 부분을 도시화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이 사람이 개발 자체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구나 느낌이긴 하고 개발, 도시화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이거 도시화 비판이야 라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신 어떻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그렇다. 계속해서 보죠. 죽음을 앞두면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되돌아볼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주마등 스쳐간다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과학 유튜브를 자주 봐서 그러는데 이거 과학적인 현상인 거 아십니까?
왜 위기의 순간 살아온 기업들이 쭉 흩어갈까? 그거 사실 살 방법을 찾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스캔해가지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기업을 스캔해서 야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지? 내가 과거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탈출했지 지금 스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내가 겪었던 어떤 위기들이 쓱 떠오르고 거기서 이제 살 방법을 찾느라 주마등이 떠오른대요. 네, 짧은 과학 상식 시간이었어요. 예, 제가 과학 유튜브를 좋아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주마등 얘기를 하고 있었죠? 죽음을 앞두면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되돌아볼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즉 죽기 전에 내가 살아온 기억을 볼 수 있다면 이 사람 어느 기억 보고 싶겠어? 내 시절에 할애된 기억을 줄여서라도, 지금 기억을 줄여서라도 어떤 기억부터 보고 싶다? 어렸던 그 시절 그 거리를 보고 싶다. 어렸던 그 시절 그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는 기억, 그거를 나는 주마등으로 가지고 싶대요. 엄청 이 사람한테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요. 오케이. 하지만 나만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생각이 많이 다른 모양이었다.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뉴욕제가 좀 어떻다? 나한테는 뭐야? 만약에 죽기 전에 너 기억 떠오르면 뭐 떠오르고 싶어? 나 뉴욕제가 좀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싶어. 엄청 소중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학창 시절에 미팅했던 장소 정도. 죽을 때 보고 싶어?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까의 얘기와 이어지고 있네. 내가 생각하는 뉴욕제과점의 무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뉴욕제과점의 무게, 이런 게 다르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봅시다. 그들로서는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야속하다, 서운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소중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소중하지? 조금은 서운하다,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다. 흰 시간 할까? 아니, 딱 1시간 지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떠든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도 한번 쓱 정리하고, 그럴 겸, 한번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저희 딱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40분에 다시 한번 수업을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또 바로 시작해 봅시다. 예, 야속하다까지 했었죠? 아이고, 잠시만요. 그렇죠. 야속하다. 다음 문단부터 봅시다. 또 새로운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요. 사파적 구성이보다 사파람보다 짧은 글, 짧은 이야기, 토막글, 토막 이야기를 말한다. 사파식 구성이란 그러한 짧은 글과 짧은 이야기들이 소설 속에 들어있는 소설이 되겠죠? 지금 우리 한 이야기 4개 정도 봤잖아. 또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뉴욕제과점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왜 모른다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태어났거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그거 잘 못 기억하던가 내가 질문 답을 들었는데 까먹은 것 같거든. 아무튼 나는 뉴욕제과점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모르지만 언제 문을 닫았는지는 알고 있답니다. 즉 뉴욕제과점의 최후? 뉴욕제과점이 문을 닫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고향거리의 수많은 상점들처럼 아까 16개 정도 될 수 있었죠, 이 사람? 뉴욕제과점은 새롭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1995년 8월 결국 문을 닫았다.